자, 오늘 코너는 요즘엔 이런 영화, 요즘 영화 코너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상민상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원래 이제 상민상하고 세영님이 같이 하는데 세영님 대신에 대타가 오셨습니다. 겸손한 덕후 홍민영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민영님 나오신 이유가 뭐죠, 특별히? 제가 좀 관련돼 있으니까 대타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초대를 받았죠. 관련돼 있으니까. 네, 제가 오늘 다룰 영화가 듀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제일 큰 이유는 세영님이 빵꾸를 냈기 때문에. 최신작이에요, 그죠? 저희가 보통 이게 최신작까지는 안 하는데 상민상 보고 왔나요? 네, 개봉 거의 하자마자 보고 왔던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극장 가서 봤고 민영님도 보셨고. 저도 개봉 첫 주 아이맥스 자리를 찾느라 좀 고생했습니다. 아이맥스로 보셨고요. 저희 그 시작 전에 이거부터 하죠. 좋았냐 나빴냐부터. 상민상 어땠어요? 저는 호입니다. 호. 기대 이상? 기대 이상. 기대 이상. 네. 민영님은요? 저는 완전 좋았습니다. 완전 기대를 완전 초과했더군요. 그 정도인가요? 네.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다행히 재밌게 본 사람들이 좀 모였네요. 네. 일단은 어디부터 해야 되나요? 원작 소설을 조금 먼저 얘기를 해야 되나요? 듀운 원작 소설을 다 본 사람은 지금 민영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약간 띄엄띄엄 봐가지고 완전히 다 봤다라고 할 수는 없죠. 원작 소설 얘기가 우리가 길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얼마나 구현된 것 같나요? 지금 방송을 하기 전에 책을 잠깐 봤어요. 이 영화된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봤는데 책이 지금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한 900페이지인데 한 530페이지에서 딱 끝났더라고요. 영화가. 900페이지 중에 500페이지까지의 영화였다. 네. 그러니까 뒤에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이막스가 좀 남은 상태죠.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피터 잭슨이 반지의 제왕을 정말 제대로 잘 구현해서 매니아들도 되게 흡족해하고 길이길이 남았잖아요. 이번 거 어떤가요? 막 반지의 제왕하고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책을 영상화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는 해낸 것 같습니다. 극찬이네요. 다음에 또 영화가 될 수는 있겠는데 그 다음에 한다 그러면은 감독이 엄청 부담될 거예요. 이거랑 비교돼서. 소설 궁금하신 분도 자세히 찾아보시면 요즘 또 영화가 꽤 화제를 모아서 자료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 유명한 소설을 드니 빌레브 감독이 오랫동안 구상한 다음에 만든 사람 얘기를 상민상이 저기 해주시죠. 드니 빌레브 감독. 전 앞으로 드니 감독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드니 그게 감독. 전에 민영님 방송에서도 발음이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결국 못했어요. 제대로 된 발음을 방송 내내. 심지어 저희 예전에 한번 드니 빌레브 감독 영화 다루기도 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시카리오였나? 네, 시카리오 다뤘었습니다. 저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너무 좋아서 벅찬 마음의 이름을 다 이렇게 제대로 부를 수 없는 너무 급하게 말하다 보니까 제가 이분 드니 상민상은 평소 좋아하던 감독인가요? 사실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냐라고 한다면은 아니겠지만 이미 저는 드니 빌레브는 21세기 거장 반열에 올라선 사람이라고 보고 말 그대로 믿고 보는 감독이죠. 한 번도 지금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작품성 면에서는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감독이니까. 뭐 이번에는 덜 재밌어, 더 재밌어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만드는 딱 그 수준을 정말 최대치까지 만들어냈더라고요. 항상. 민영님, 드니 감독님 좋아하시는 작품 있나요? 사실 그분 영화는 제대로 본 게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듀운을 극장에서 보면서 이 감독님의 특징을 알았어요. 이 감독님은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 돼요. 이분의 작품은 극장에서 놓치면 잘 손이 안 가거나 컨디션 안 좋을 때 보면 집에서 보면 반드시 잠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완전 공감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 듄이라는 게 뭐 아이맥스 카메라 이런 것들 때문에 무조건 극장 가서 봐야 된다라는 공공연한 사실이긴 한데요. 드니 빌레브 감독의 스타일 자체가, 이 감독님의 고집 자체가 영화관에 최적화돼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이전 작품인 뭐 컨택트나 뭐 시카리오나 블레이드 러너 2049 같은 경우도 우리가 TV로 보는 것보다 극장에 가서 그 크기에 압도당하고 사운드에 압도당하는 맛으로 보는 감독님인 것 같아서 꼭 극장에 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압도적이다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감독이죠. 사람을 좀 이렇게 옥죄어 매고 압도하는 그런 뭐 시카리오 때부터 뭐 유명 자자했지. 사실은 그 데뷔작부터 자자했어요. 그을린 사람. 그을린 사람.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상민상 목소리 왜 그래요? 지금 컨디션 괜찮나요? 약간 아파 사실 보이는데. 제가 아프다기보다 최근에 좀 약간 먹는 거에 흥미를 잃어서 살이 많이 빠지기도 했고 네, 한 7kg 빠졌어요. 한 달 동안. 그러기도 했고 얼굴이 진짜 반쪽이 됐어. 네, 그러기도 하고 제가 지금 직전까지 그 줌으로 글쓰기 수업을 하다 와가지고 그래서 살짝 목이 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상민상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혹시 상민상도 아프기라도 할까봐 제가 그런 어떤 왜 이렇게 그런 조롱하는 것처럼 들리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바뀐 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여쭤봤습니다. 드니 감독님 너무 멋져요. 지난번에 저희 그 민영님하고 폴 아트레이데스 편에서 얘기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 컨택트라는 영화, 그러니까 테드 창의 단편 소설을 영화화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못 만들 영화가 없다. 이 사람은 모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듄도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상민사 줄거리 소개해 주. 네, 줄거리. 사실 이 듄의 줄거리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영화 바깥의 이야기가 훨씬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설을 읽지 않았고 그냥 영화적인 것만 보고 앞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영화의 배경은 무려 제가 써왔어요. 만 191년의 우주 제국이고요. 8,000년 뒤네. 네, 뭐 저희는 흙으로도 남아있지 않을 그때인데 어쨌거나 아트레이드라고 하는 이제 떠오르는 명문가의 후계자 폴이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입니다. 영화는 이 아트레이드 가문이 황제로부터 아라키스라는 행성을 점령하고 통치하라는 명령을 받으면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아라키스라는 데가 어떤 데냐? 정말 척박한 행성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우주에서 가장 비싼 물질인 스파이스라는 거의 유일한 생산지인 행성이에요. 그래서 이 행성을 두고 정말 많은 뭐 전쟁과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데 사실 아트레이드 가문의 이제 수장이자 폴의 아버지인 레토는 그 명령이 좀 달갑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황제가 명령을 했으니까 폴을 포함한 아트레이드 가문 전체가 이 아라키스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나 그 황제의 명령에는 아주 좀 어두운 계략이 숨어 있었고 그 계략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극장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님 어떤가요? 상민상의 줄거리 요약. 정확하죠. 네. 근데 이게 저게 하나가 있는데 그 아까 아트레이드 가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항상 그 발음이 이게 있는데 옛날에 번역돼서 들어왔을 때 아트레이드라고 번역이 들어왔는데 뒤에 ES를 발음을 하냐 안 하냐가 이슈였는데 그 영화를 보시거나 하시면 아니면 이제 그 오디오북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트레이디스라고 이게 미국 사람들은 발음을 하고 정식 명칭은 이게 아마 아트레이디스다. 원래 근데 아마 이게 그리스에서 어디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트레이데스라고 발음하면 될 것 같고 미국 사람들은 아트레이디스라고 발음을 하더라. 라는 거죠. 역시 그 덕후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어떤 그런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렇죠. 발음 틀려. 가장 영화 보면서 좋았던 점, 민영님. 저는 그 사막을 날아가는 이제 그 원소포를 타고서 이제 사막 위를 날아갈 때 사막의 전경이 펼쳐지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 장면을 보면서 뭐랄까 전율을 느꼈거든요. 아, 사막을 이렇게 멋있게 찍어낼 수가 있구나. 아, 내가 생각하던 이 사막 행성이라는 거가 이렇게 멋있게 보여줄 수가 있구나. 그걸 느끼면서 약간 머리가 쭈뼛쭈뼛하더라고요. 그 장면 볼 때. 아이맥스로 보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그때 확 드는 게 화면 앞을 시야를 꽉 채우는 사막을 보면서 와 소리가 진짜 극장이니까 이제 소리를 낼 수는 없고 속으로 이렇게 내면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입틀막. 네. 사막의 스케일. 상민상은요? 네, 저도 조금 비슷한 감상인데 이게 거대하다라는 말로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광활한 어떤 무게감, 크기 이런 것들을 구현한 거 보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는 원작 소설을 전혀 안 봤거든요. 일부러 좀 찾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갔는데 영화가 엄청 느리잖아요. 엄청 느리죠. 엄청 느린데 그 느린 한 걸음 한 걸음에 너무 이야기가 깊고 풍부하다라는 그 감상을 드니 빌레브 감독이 안겨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저도 좋았던 점을 얘기하자면 지금 그 부분인데 저는 반대로 소설을 좀 보고 가야지라는 생각에 한 1년 전에 영화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여기 그 출판사 황금가지죠. 출판사에서 얼른 이제 리커버판을 냈었잖아요. 얼른 사가지고 개봉하기 전에 봐야지 그랬는데 아직도 안 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빨리 본 거예요. 앞부분만 봤어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따라하기가 쉽지 않고 나무위키를 켜고 봐야만 그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러는데 영화를 보니까 다 이해가 돼. 당연히 생략은 하죠. 근데 그 생략이 이것만 봐도 충분하게 정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저도 약간 좀 말을 추가하자면 아까 상민상이 말하셨던 것처럼 되게 이게 천천히 한 발 한 발 천천히 나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한 발 한 발의 무게감이 되게 크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보통 이렇게 템포가 느린 영화를 보면 좀 저희가 좀 지루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 천천히 나가는 한 발 한 발 그거 쳐다보느라고 지루함을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대단히 느꼈어요. 이렇게 템포를 천천히 가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은 그 지루하게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지금. 극장에서 혹시 그 잠든 분 못 봤나요? 그러니까 소리를 아니 사실 저는 제 옆에 뭐 정확히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초중반쯤인데 숨소리가 너무 그 아버지 자는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한 명 고꾸라졌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저도 재밌었는데 전 정확히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루하다고 체감이 드는데 지루하지 않은 느낌. 약간 이런 뭔지 이해되시나요? 이 영화가 호흡이 굉장히 길잖아요. 한 번 호흡이. 근데 이제 요가 클래스 이런 데 가면 호흡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꼭 잠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가 호흡하는 시간에 그런 맥락. 자, 캐릭터 플러스 배우 얘기들 좀 하죠. 폴 아트레이디스 우리가 자세히 설명했었던 티모시 샬라메. 민영님 그 폴 아트레이디스를 소개해 주신 분으로서 어땠나요?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초반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건드리면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이 약간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사막을 애가 헤쳐나가면서 그래 애가 얼굴이 좀 더 강인함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신비로우면서도 소년이 뭔가 약해 보이지만 속에 뭔가 씨앗을 품고 있는 그런 느낌을 되게 잘 연기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니 빌레브 감독이 섭외 1순위를 뒀던 게 티모시 샬라메라고 하더라고요. 드니 빌레브 감독이 이제 폴이라는 캐릭터를 봤을 때 어린 아이지만 그 안에 어른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캐릭터로 그렸는데 실제로도 티모시 샬라메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숙한 걸로 유명하고 실제로도요? 네, 실제로도. 굉장한 하드워커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 배우들이 흔히 겪는 뭐 스캔들이나 그런 사생활적인 문제가 전혀 없이 정말 영화 열심히 찍는 그런 네 저도 굉장히 적확했던 캐스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폴은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정말 티모시 살라메 다 정말 잘 캐스팅했다. 뭐 후보자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되게 진짜 유명한 사람 진짜 많이 나와요. 뭐 일단 폴의 아버지 레토 공작 역할을 맡았던 오스카 아이작이 개인적으로 조금 강렬했던 것 같고요. 근데 어느 부분이 강렬했나요? 저는 조금 밍숭맹숭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랄까 그냥 배우가 주는 무게감 같은 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 배우가 굉장히 중요한 대사를 하잖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뭐지? 뭐였더라? 뭐 영웅은 뭐 나서는 게 아니라 뭐 부름에 응답해야 된다 뭐 이런 대사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은 확실히 나는데 네네. 정확히 문장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원작 소설을 전혀 몰랐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몰랐잖아요. 근데 이후에 전개에서 좀 깜짝 놀랐던 부분도 있었고 오스카 아이작 스타워즈 때 그 선입견 때문인지 그런 그 제국의 사령관 역할로 자주 나오시는 것 같아요.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엑스맨에서는 아포칼립스로 또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 국적이 어디죠? 앵글로색슨 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백인이 그런 데서 이제 사령관 하거나 맨날 대장 하면은 요즘은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데 요즘 그런 어떤 수혜라긴 좀 그렇지만 아주 요즘 시대에 아주 잘 맞는 스케일 큰 배역에 잘 맞는 사람?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고. 민영님은요? 기억나는 배우? 하코넨 남자? 탈렌 스카스가드가 연기한 하코넨 남자인데 이 사람이 무게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반대편에 있는 폴도 이제 무게감이 실리기도 하고. 근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생긴 것만으로 압박을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사악하고 정말 잔혹하고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분장의 효과도 있겠지만 서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앞에 있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 저 사람 앞에 서 있으면은 막 그런 생각이 막 팍팍 들잖아요. 근데 원래 그 연작 소설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묘사되나요? 네, 잔혹성이 굉장히 강조되고요. 하코넨 하면은 7일 떨어요. 이쪽에 그 아트레이데스라든지 특히 이제 건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막 잠깐 묘사되긴 하는데 막 그놈들이 짐승이다 막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하코넨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막 저놈들은 진짜 막 인간 같지도 않는데 막 그런 막 저걸 하죠. 실제로도 그렇게 뭐 노예를 잔혹하게 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악역 쪽이 너무 디자인이 잘 된 것 같아요. 드니 감독이 악역의 디자인과 비중을 너무 무섭게 잘 해놔서 반면에 우리 그 소년 폴은 너무 아직 연약하잖아요. 엄마 손잡고 다니고 그런 표현은 잘 안 맞지만 근데 이제 저 사람 어떻게 이길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하비에르 바르뎀 스틸가 사실 이번 파트 1에서는 비중이 그게 크진 않았고 파트 2에서 좀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비에르 바르뎀이라는 대배우의 그 존재감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워낙 그 선굵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잠깐 민영님이 말씀 주셨지만 건이 역할을 맡은 조시 브롤린이라든가 뭐 던컨 역할을 맡은 제이슨 모모아라든가 지금 따지고 보면 다 안톤 시거 그리고 타노스, 아쿠아맨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저희 처음에 그 생각을 했잖아요. 너무 돌려쓰기 아닌가 했는데 듄에서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었어요. 그냥 저 인물처럼 보였다라는 거. 메카닉 그런 쪽 얘기 좀 더 해주신다면? 저는 그 오니소프터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 잠자리 날개 비행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오니소프터라는 것 자체는 일반 명사거든요. 새나 벌레의 날개짓을 흉내내는 비행기를 타는 영어가 그냥 오니소프터인데 둔에서는 이제 소형 뭐 한두 명 타거나 혹은 뭐 4-5명 정도까지 타는 비행선들을 타는 오니소프터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비행기를 어떻게 묘사하느냐가 이제 작품마다 다 매번 달랐거든요. 그냥 일반 우주선처럼 묘사하는 적도 있고 잠자리처럼 약간 날개가 길게 묘사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보면 비행 자체가 약간 잠자리 날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 이름 그대로를 진짜 정말 잘 살렸다 생각이 들면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하베스터는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와서 너무 공장같이 나와가지고 좀 더 멋있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오니소프터가 그 스파이스 캐는 스파이스 하베스터 오니소프터는 제가 보면서 계속 든 생각은 사막에서 쓰기에는 먼지가 너무 날리더라고요. 그 기체가 모래를 너무 많이 날리는데 사막에서 저 애를 써야 되나 생각이 좀 들었고 상미자는요? VFX 쪽에서? 사실 뭐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영님 얘기를 들으니까 와 진짜 좀 다르다 깊이가. 그 이름이 뭐라 오니소프터. 그러니까 만약에 저였으면 그 새같이 생긴 비행기 너무 멋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제 민영님이 얘기하니까 무슨 유무부 교수님 그 모래 괴물 샤이훌루드네요. 샤이훌루드. 그걸 보고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괴물류는 사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크리처류들은 뭔가 더 새로울 게 있을까? 내가 보면서 경탄할 만한 게 있을까 앞으로였는데 일단 크기에 너무 압도당하고 그 자세히 보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세밀하게 멋있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샌드원 모래벌레 어떻게 보면 그 사막의 지배자 같은 느낌도 있고 공룡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메타포가 있나요 혹시? 이게 작품에서 모래 샌드웜이? 메타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행성의 중요한 이유는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스파이스가 생성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스파이스가 저 샌드웜에서 생성되거든요. 이 샌드웜 때문에 거기서 살기가 힘든데 그렇다고 샌드웜이 없으면 이 행성은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행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를 없앨 수도 없고 같이 공존을 해야 돼. 그렇군요. 참 그런 세계관. 그리고 여자 배우들 얘기가 지금 좀 덜 나왔는데 젠다이어와 레베카 페르구손. 보통 레베카 퍼거슨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요? 네. 레베카 퍼거슨. 네. 어땠나요? 엄마 역할이 약간 카리스마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긴 했었어요. 저는. 제시카. 레이디 제시카라는 인물이 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이거를 잘 표현해줄 배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레베카 퍼거슨을 점 찍어뒀는데 다행히 캐스팅이 된 거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아직 좀 배경 지식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 제시카가 베네 게세리트? 좀 특별한 뭐 종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사람이잖아요. 교단 같은 거죠. 비밀 종교 집단 같은. 근데 그 베네 게세리트 치고는 뭔가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가 많은.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그 폴이 무슨 해를 당할까 또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까 봐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입체적으로 다가와서 좋았던 것 같고 파트 2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호경님이 그러셨죠. 약간 뭔가 약해 보인다? 뭔가 이런 모습을 보셨고 원래 좀 능력치가 크잖아요. 능력치가 높은데 그렇게 보인 이유가 처음에 그 베네 게세리트 교모가 와서 폴을 시험을 하잖아요. 곰 잡아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그때 그 교모 앞에서 설철 기는 모습 같은 걸 좀 보여주니까 그 이미지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게 그 책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 베네 게세리트 학교에서 걔가 내 하녀였어. 그러니까 난 그렇게 돼도 돼. 하녀였다고. 내보내. 자기 담당 하녀였다고 그러면서 그냥 내가 나가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교모 같은 사람을 빼면은 개인의 전투력이라든지 프라맨도 제압을 쉽게 했고 사실 그 목소리로 조종하는 거를 제대로 보여준 사람은 제시카 뿐이잖아요. 베네 게세리트의 의도는 제시카와 레토 공작 사이에서 딸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하코넨 쪽에 남자아이랑 그 딸아이를 결혼시켜서 그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퓨처 헤더락을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중간에 헤더락이라는 건 이제 메시아 같은 거죠. 그렇죠. 메시아 같은 존재를 만들려고 했는데 제시카가 레토 공작을 사랑을 해서 딸 대신 아들을 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세대를 거쳐오면서 이 계획을 깨면서까지 그 명령 안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획을 바꾸는 정도니까 베네 게세리트면서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여준 게 맞죠. 그런 또 배경이 그러니까 폴은 어떻게 보면은 나와선 안 돼 그쪽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교모가 약간 그 꺼려하잖아요. 원래 우리 계획에 죄가 없었는데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좀 약간 싫어하는 모습을 처음에 보여주잖아요. 저도 이게 이후에 좀 찾아봤는데 세계관에 대해서 베네 게세리트가 생각보다 정말 거의 탈인간급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하고 딸 중에 뭘 낳을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베네 게세리트가. 그런 능력도 그렇고 신체적인 능력도 거의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목소리라고 하는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도 그렇고 정말 어떻게 보면 뭐 흔히 말하는 먼치킨 같은 능력치를 지닌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카가 굉장히 좀 유약한 모습 뭐 어머니로서의 좀 인간다운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드니 빌레브 감독의 어떤 의중이 잘 먹혀 들어간 게 아닌가. 등장인물들이 베네 게세리트를 표현할 때 다들 마녀라고 부르잖아요. 그 정도로 두려워하는 존재인 거죠.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은 영화에서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계까지는 다룰 수 없는데 좀 관심이 가지시면 영화 보시고 이렇게 들어가면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단역들도 안에 그 세계들이 많잖아요. 그 역할들이 있어요. 조시 브롤린, 타노스는 무사하고 그 옆에 좀 나이 드신 덩치 큰 할아버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인간 컴퓨터죠. 훈련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훈련받은 이 사람은 컴퓨터 역할이에요. 있던 그 조직에서 모든 계산을 다 하고 막 분석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능력치들이 이게 이쪽으로 다 훈련시켜가지고 캐릭터들이 다 각자마다의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 네 이런 거 깊게 들어가면 또 뭐 끝도 없으니까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기억나는 장면 뭔가요? 저는 이게 장면이라고 하기는 애매한데 뭐 기발하다 이랬던 게 뭐냐면 주요 전투 씬이 다 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SF 영화인데 칼이나 어떤 물리적인 무기로 다 싸우는 게 처음에 좀 의아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 세계관 설정이 돼 있잖아요. 이 듄이라는 세계관 자체는 AI나 기계로서 뭔가를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하지 않는 대신 인간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택한 이제 그런 세계관인데 그것도 너무 흥미로웠고 그리고 이제 뭐 보호막이라고 하나요? 그걸 통해서 미사일이나 총알 같은 거가 효과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칼이나 뭐 이런 둔기 같은 걸로 싸우는 그런 것도 참 너무 SF적이고 비현실적인 공간인데 싸우는 방식은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그런 형식을 띠고 있어서 그런 전투신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검술 막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옛날 중세 같은 느낌처럼. 민영님은요? 어떤 장면 좋았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막을 처음에 이제 그 탐색하려고 날아갈 때 그 장면이 역시 사구에서는 사막이 나와야지. 옛날 제목으로 사구, 그죠? 네. 저는 그러면은 뭐 꼭 한 장면보다는 하코넨 남작이 나오는 장면인데 이미지가 어쨌든 제일 강렬하고 하코넨 남작이 이제 다치잖아요. 회복하는 장면이 있어요. 영화 보시면. 오 거기서의 어떤 카리스마는 진짜 대단하다. 그런 게 있고 약간 의아한 게 하나 있었어요. 생뚱맞게 그 백파이프가 나오고요. 스코틀랜드 백파이프. 그다음에 또 일본 양산이 한번 나와요. 그래요? 저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 갑자기 그 어디 걸어가는데 거기 약간 그 수행비서 같은 분이 일본식 그 파트 비방에 나오는 그런 양산을 쓰고 가요. 그런 거라든지. 투피르가 맞아 잠깐 쓰고 있었던 거 기억나는 거. 그거 그 장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가 그런 부분은 뭐 생략된 건지 왠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0년 뒤에 8,000년 뒤에 세계이기 때문에 인종이나 이런 것들은 또 요즘 또 헐리우드니까 신경 많이 썼겠는데 단 한 명의 동양인이 나오는데 아주
너무 초라하게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좀 이거 뭔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의심이 들었던 부분이 좀 있어요. 뭐 공감하십니까? 뭐 공감하면서도 조금 그런 판단을 이제 유예하고 싶은 거는 네. 어쨌든 이제 그냥 시동을 막 건 거잖아요. 이 듄이라는 영화가 사실 진짜 이제 질주는 파트 2에서 시작될 거기 때문에 뭐 그거까지 다 보고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그럼 그 양산의 비밀도 파트 2에서 나올까요? 글쎄요, 뭐 PPL 그러고 보니까 이거 음악도 한스 지머였네요. 아, 음악 얘기하죠. 음악 얘기. 맞아. 음악이 진짜 너무 멋있더라. 한스 짐머가 듄의 어마어마한 팬이라서 아, 원래. 네, 원래 팬이라서 듄을 찍기 전에 원래 크리스토퍼 놀란의 테넷 섭외가 들어왔는데 그 테넷 음악 감독을 거절하고 듄을 선택한. 아, 그게 듄이에요? 네. 근데 또 드니 빌레브가 듄의 엄청난 또 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빠심으로 만들 수 있는 경지는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스 짐머는 뭐 제가 평가할 만한 분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크나이트 이후로 제2의 삶을 살고 계시지 않나요? 부금 스타일이 소리를 막 쫙 압축시켜가지고 막 뿌앙 막 이런 소리 내는 이런 거로는 뭐 이제 거의 뭐 한스 짐머의 어떤 장르가 됐다. 그런 맞아요. 스타일의 음악은. 듄에서도 굉장히 중저음으로 이렇게 쫙 깔리는. 근데 그게 어떻게 잘못 들으면 그 목욕탕에서 아저씨들이 탕에 들어가서 그 소리 내시는 아저씨분들 있잖아요. 반면에 아쉬운 점 없었나요? 아쉬운 점? 그 음악이 사실 저는 좀 별로였는데 제가 원래 한스 지머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할 뿐더러 그래서 말씀 안 아니 하시고 음악 자체 멜로디나 그런 거는 괜찮았는데 영화에서 음량이 너무 커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게 감상에 저해할 정도로 아니 이거 좀 음악을 이렇게 몰아넣는 건 좋아. 근데 이게 너무 때려 맞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시끄럽다. 너무 힘든데 귀가 시끄럽다기보다는 귀가 힘들어. 좀 그래가지고 저는 눈은 좋은데 귀가 힘들어가지고 약간 이 부조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좀 영화 보는 도중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한스 짐머 역시 막 이렇게 생각했네요. 좀 한스 짐머 좀 적당히 좀 하지. 막 이상하게 들면서. 저는 단점이 사실 좀 명확한데 저는 그 맨몸 전투 씬이 전체적으로 좀 다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서 드니 빌레브 감독의 엄청난 고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대1 전투 씬이나 뭐 1대 다 전투 씬이 뭐 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 그런 씬에서는 왜 뭐 본 시리즈처럼 컷을 잘게 쪼갠다던가 뭔가 카메라 워킹을 싹싹 준다거나 이런 게 있어도 될 법한데 거기서도 그냥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약간 굶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다크나이트에서 맨몸 전투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유명하죠. 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도 드니 빌레브가 그 정적인 카메라 쇼트 이런 것들을 너무 고집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동원 누님 같은 사람이 싸웠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그죠? 그럼 뭐 한 2바퀴 돌았. 저는 단점이 그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거죠.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데 지금 난 저 영화 재밌어 하는 건지 재미없어 하는 건지 헷갈리는 어떤 지점이 있다. 그게 어떻게 한편으로도 단점일 수 있다. 약간 자신 없는 분들은 극장에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도시팝이 약간 제가 지금 전통처럼 만들어가는 코너인데 재미지수 코너. 재미지수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추천해주는 어떤 지표가 됩니다. 상민상 재미지수 몇 점 줄 겁니까? 10점 만점에. 저는 오히려 재미지수는 한 7점. 조금 부가 설명을 하자면 재미보다 다른 더 플러스 요소가 훨씬 더 많은 영화이고 단순히 재미라는 측면에서는 그 정도? 다만 파트 2에서 그 재미는 충족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봐야 되겠네요. 그럼 민영님은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봤기 때문에 네네 소신껏 9점. 몇 점 만점이에요 이거? 10점 만점. 10점 만점. 10점 만점에 9점이에요. 대단하시네. 저는 자꾸 그 재미지수 할 때 좀 먼저 들어보고 박하게 해주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전 7.5 드릴게요. 7.5 정도. 대신 단 극장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거 OTT나 이쪽으로 내려오면 재미지수가 6.5 정도로 떨어집니다. 극장이 아닌 데서 본다면은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많이 같아요. 깎일 것 같아요. 많이 깎이죠. 네. 자, 어떤 분한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영화관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추천 무조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것과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거를 좋아하는 건 좀 다른데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즐거움을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극장 가는 걸 좋아하는 분은 뭐 장르 불문 없이 무조건 한번 가서 보시라,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SF를 좀 본다, 좋아한다 싶으면은 이걸 안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은 꼭 보셔보면 좋겠다. 네. 조금만 더 성의를 넣어서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성의를 넣어서 그 성의를 정도 넣어서. 추천은 그러니까 뭐. 알았습니다. 이거 말고 좀 더 그러면은 좀 더 말을 좀 멋있게 다듬어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 좀만 다듬어 주세요. 힘드시더라도. 그 장대한 시각적 느낌을 받고 싶은 분들 이런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요새 나온 영화 중에서 화면으로 압도하는 영화가 보기 쉽지 않은데 이 영화에서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뭐 호기님 표정이 많이 실망스러운 것 같은데. 좀 어떤 게 저 이과예요, 이과.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문학적 표현 다 동원한 거야 지금. 뭐 초리지를 문학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네. 저는 극장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요즘에 막 힘이 막 넘치는 분들 있잖아요. 막 외부 활동도 잘 안 되고 에너지가 막 이렇게 힘 넘치는데 막 어떻게 분출할 수 없는 분들이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 눌러주는 역할도 있고 혈압이 정상 혈압보다 더 위에 계신 분들 한번 가서 보시면은 조금 그런 고혈압 자제. 네, 자 오늘 화제의 영화 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최고의 듄 전문가 민영님과 또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상민상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요즘 영화는 듄이었습니다.